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조금 뒤에 첫 TV 토론에서 맞붙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시국무회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특별 사면안. 안건이 하나예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화요일에 하는데 월요일에 내일 바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진행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언론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상신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12일에 국무회의가 원래 통상적으로 열리는 화요일 날 마침표가 찍힐 것이다, 이제 발표가 있을 것이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일단 한 건만 이 안건으로 해서 하루 앞당긴 일자에 이 부분을 좀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일단 법무부에서 명단이 정리됐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하루라도 좀 빨리 좀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 일자에는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도 찾아보면 지난 정부 때도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8월 12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의 차이가 뭐 실무상 더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을 벌고 뭐 이런 취지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다만 이 명단이 확정이 되지 않고 일단 이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또 무고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가 앞당겨졌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절차상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명단을 만들 때부터 대통령실의 의중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 내일 따로 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실까지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위원들과의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국무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대통령이 숙고를 한 뒤에 결정을 하려고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네.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절차를 보면 법무부 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성우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을 대통령실과의 어떤 상호 교류하에 했다라고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맞을 걸로 보고 언론도 비슷한 취지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 등은 아마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름이 나올 때 아니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이 정부 측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 것인가. 또 이런 어떤 기류 속에서 국무회의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누락이 되거나 이 법무부에서 올렸던 이름 중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게 관례라고도 하더라고요. 지금 확인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종교계의 건의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좀 명분도 정부로서는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 나아가서 또 여러 이제 계층에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송원석 대표가 주고받았던 그런 문자, 이 사면과 관련한 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과 여권 그리고 대통령의 부담을 정치적으로 좀 덜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도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했을 때 조국 전 대표 측과 관련된 인사들은 아마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뭐 첫 번째 광복절 사면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아예 당에서의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경심 교수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그 SNS 프로필에 일찍 만나는 조국이라는 이미지를 올렸었습니다. 일을 찍어야 조국을 빨리 만난다. 그때도 뭐 계속적으로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첫마디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고서야 구속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끝날 때, 그러니까 항소심이 끝나면 보통 구속이 되는데 조국 전 대표는 그때 구속이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뭐 본인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창당할 때도 그렇고 총선 과정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은 사실인데 역시나 이번에 심지어 조국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의 입시 비리를 도와줬던 최강욱 전 의원까지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더 지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이제 내일 승인을 하게 되면 광복절 특사잖아요. 14일 네. 자정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법 여건 안에서 조국 혁신당인데 사실 조국 전 그렇죠. 대표는 없는 상황에서 과연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네. 가정입니다만 네. 법여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 측으로서는 이제 지방선거 채비를 해야 되는데 당의 구심점이 다시금 좀 강화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거고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전망으로는 서울시장 출마설 내지는 부산시장 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부산은 본인의 고향이고요. 서울은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행보 등등을 했던 그리고 대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또 당내 일부에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 내 당내 일부에서는 그래도 중앙 정치에 계속 머물면서 당을 좀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이 이미 예상되거나 예상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보궐에 출마하는 가능성도 같이 열어놓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지금 전국 단위 선거가 바로 이제 좀 임박한 상황인데 정치적 스케줄상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러면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담양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를 이제 좀 이기기도 했었고 총선 과정에서도 이 뭐 지민 비조라는 그 정치적 슬로건이 상당히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이제 통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바로 합당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방선거 이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의원직은 없지만 네.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국 전 대표이고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2달 만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의 아이콘인 사람, 이 사람의 가족과 관련자까지 모두 사면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있을 국무회의를 지금까지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생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 차라리 생중계를 해라. 국무회의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왜 조국 전 대표 가족과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파렴치범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굳이 사면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지켜보실 수 있게 생중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전혀 갖지 않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나왔을 때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뭐 총선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구도가 좀 흔들 수도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조국 전 대표는 저는 파렴치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시고 다음번 대권 주자로도 계속 뭐 명단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면권 행사를 해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 안에서 쓴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으로서 지금 홍보를 하는 모습을 며칠 전부터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이 찍은 다음번 나의 후계자는 조국이다라는 것을
것을 명확하게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조국 대표는 내년에 어떤 선거를 하던 간에 본인은 대권 주자로서 가는 길에 대해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 일단 내일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사면에 대한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똑같이 하는 느낌들도 네. 국민들이 좀 갖는단 말이에요. 사면에 대해서 맞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보고 이 싶어요. 기본적으로 사면 권한이 예. 좀 왕정에서 있었던 대단히 이제 좀 제왕적인 권한 아니냐, 지금의 민주주의 체계에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법률적인 부분의 이제 어떤 갈등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치 영역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대표 사안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저는 무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수사했을까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의 최후의 보루의 어떤 마침표를 찍는 게 저는 정치 영역이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사면권이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이어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면권 자체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이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면심사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단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명단을 보낸 것, 저 네. 굉장히 잘못된 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뭐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광복절 사면을 하는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보낸다는 것, 이것도 이 형식이 맞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놀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위당정 협의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네. 기준이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많은 맞습니다. 관심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오늘 좀 갈피가 잡힐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종목당 보유한 이 주가가 주식이 50억 원을 가진 사람에서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양도해서 그 수익을 올리게 되면 과세하겠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른바 개미 투자지들에게 10억이라는 건 이제 한 부동산 한 채 가격도 지금은 안 되는 가격이 됐고 이제 화폐 가치라는 거에 변동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절세를 위해서 연말에는 이제 팔자세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한 10억 이상을 가진 한 종목당 가진 주주들은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하락세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피해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오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수 개편안이 발표가 됐을 때 주식이 출렁인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꼭 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점은 정부도 엄중히 새기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결손이 98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세수 세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근로소득 올리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유리지갑입니다.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것도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면 훨씬 많은 구간으로 세금이 징수가 되는데 주식시장은 거기서 열애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정부의 큰 기조가 너무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시장에 돈이 융통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미국 같은 이런 자본 선진국처럼 배당도 원활히 하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어떤 더 주식시장
위원장으로 강화되도록 그 출구를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같이 배치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부분을 바로 50억으로까지 원위치는 안 하더라도 그 중간 지점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 대표가 그동안 수렴했던 당내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좀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50억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이후에 좀 브리핑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도 50억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오늘 자체는 50억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추후의 당정 협의라든지 그리고 당내에서의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이재명 주의 정책적 방향은 50억보다는 낮춰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뭐 상법 개정안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 법인세를 인상한다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박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스탠스 조절, 속도 조절 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법안들은 좀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빨리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반발을 좀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50억으로서 그대로 유예를 하되 곧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정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끝이 나고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당정협의회 말고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 진행이 됐어요. 저희는 뉴스 중이라서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내용들 좀 오고 갈까요? 저는 일단 오고 가는 내용보다도 오고 가는 내용이 보도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대구의 연설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보다 그날 행사장에 왔었던 전한길 씨가 보여줬던 모습, 그게 언론의 포커싱이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돋보이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연설회를 했었던 것이고 각 후보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정견들을 이야기했었는데 4명 모두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질문들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이 거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런데 아마 오늘 가장 포커싱이 되는 것은 특히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랑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당과는 대화의 상대로 지금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 그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선명성을 가질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한길 씨에 대한 포커싱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해 주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징계 결과가 이제 상수당이지만 보시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전 징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진작에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 당에 징계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입당할 때부터 본인의 본명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스크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입당이 완료가 됐죠. 그렇지만 당을 어렵게 하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윤 어겐을 외치면서 입당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단락을 줬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지지층들의 기류라는 게 아주 강성을 넘어서 건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는 극우의 목소리 쪽으로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정 경쟁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강 대변인께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지만 이른바 길심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한길의 마음에 어느 후보가 소구하는지. 사실상 극우 유튜버들이 한 그 면접장에 아주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가서 면접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면접 보러 가겠다. 접견하러 가겠다. 복당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주겠다.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같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권에 굉장히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개헌 국면에서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지 못했으면 최소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도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러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 본인이 언론사를 만들었습니다. 전환길 뉴스라고. 언론인의 자격으로 또 전당대회에 계속 오게 된다면, 그 행사장에 출입하게 된다면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정말 국민의힘 그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짧게 답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걸 원래 서울시 윤리위에 있었던 것을 중앙윤리위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전환길 씨가 일단은 대구 연설회에 들어갈 때는 프레스 비표를 받고서 들어갔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저렇게 선동하는 모습,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면서 선동하는 모습은 프레스의 자세가 아니죠. 언론으로서 저 자리에 들어갔다면은 각 후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 자리에서 프레스가 아닌 당원들조차 하지 않는 저런 연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당연히 징계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환길 씨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를 빨리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김용태 비대위원장, 윤희수 혁신위원장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앞으로 저희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TV 토론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의 구속 심사가 이틀 뒤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특검이 지금 주말에도 굉장히 막 많이 준비하고 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구속 심사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될지 변호사시니까 그런 네.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주요 피의자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이를테면 수사 과정 중에 알선수재 혐의가 지금 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품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천수삼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묻습니다. 그때 특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까? 나는 3이 받지 않는다. 나 태양인 체질이라서 3을 먹지 않는다. 녹취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니 잘 먹어서 이게 한학자 여사가 먹는 거냐, 총재가 마시는 거냐, 굉장히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녹취를 제공해도 그게 사실은 건진법사가 먹은 걸 대신 사과한 거다. 말을 바꿉니다. 모조품 목걸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토 순방길에 착용했다는 그 부분. 진작에 진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모조품을 홍콩에서 2011년도에 샀다라고 하는데 정품이 나온 게 2015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품보다 가품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요. 이런 피해자를 밖에 그대로 두게 되면 또 입을 맞추겠구나. 또 증거를 조작하겠구나. 또 증거를 인멸하겠구나. 법원이 달리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차고 넘칩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심지어 본인이 40%를 줘서 내가 대단히 불만이다라는 그런 녹취를 최근에 검찰이 확보했었습니다. 예. 무혐의 된 이후였었죠. 그리고 40%에 상응하는 돈의 수표를 인출했다는 JTBC 단독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고 이번에는 강전의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영장 청구 자체는 예상보다 좀 빨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있는 의혹이 16가지가 있고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16개를 넘어선 혐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로 바로 기소를 했던 것은 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일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뭐 정당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되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좀 질책성 의견을 받은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상쇄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빠르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도 특검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구속 이후에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혹은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혹시나 벌어진다고 해도 구속 자체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쟁점이 될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외에 명태균이나 건진 법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뇌물성으로 물건들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물품들을 받았을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소환이 되었을 때 네. 포토라인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표현을 국민들께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본인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직권 자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운도 띄워주신 김에 잠시. 고위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또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잠시 여쭤볼까 하는데 사실은 관심을 모았던 게 대주주의 어떤 그 주식 대주주 네.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맞습니다. 언급이 나올까 싶었는데 예. 안 나왔거든요. 예,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 협의가 오늘 완전히 결론이 나진 않았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와서 추가 예.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브리핑에서 누락을 된 거 보더라도 오늘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히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역할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완전히 원위치 하는 쪽보다는 중간에서의 절충안을 찾으려 하는 데 있어서의 이견이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은가라고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 좀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되는 책무도 정부로서는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을 좀 매짐해야 되는 숙제는 정부의 예. 과제로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오늘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처음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논의가 있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숙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것과 크게 결을 달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의 정책적 방향은 지금 50억이라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낮춰야 된다. 그 숫자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10억 단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늘어날 수 있는 세수는 몇 조 원 정도인데 이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하루 만에 우리 대한민국 시총이 110조가 넘게 증발하는 상황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 것이냐.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도 오늘 협의는 했다라고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점을 조금 낮추는 형태에 대해서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0억보다는 조금 낮추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오늘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확하게 백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거다라고 넘긴 것을 보면은 지금 조금 대답이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당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